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티칸의 젊은 추기경입니다. 1503년의 어느 후덥지근한 여름밤, 사도 궁전의 대리석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향냄새와 함께 무언가 다른 것, 뱃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불길한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교황의 거처에 가까워질수록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인과 천사가 조각된 화려한 문 뒤에서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 쾌락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멈춰섭니다. 청동 손잡이로 뻗는 당신의 손이 떨립니다. 지금 목격하게 될 장면이 교회의 신성함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단테의 지옥 가장 깊은 곳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불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비단 쿠션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고급 매춘부들과 젊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황금 성배에서는 포도주가 물처럼 흐르고 가장 타락한 로마 황제조차 얼굴을 붉힐 만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구석에 낯익은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보입니다. 교황과 똑같은 꿰뚫으러 보는 듯한 시선. 바로 교황의 친딸 루크레치아 보르자입니다. 그녀는 순진한 구경꾼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교황의 부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티칸이 쾌락의 궁전으로 체계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신성한 서약이 매일 밤 깨지고 교황이 여러 정부와 공개적으로 동거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정치 권력과 개인적 만족의 도구로 이용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알렉산데르 6세가 된 로드리고 보르자는 가톨릭 교회의 규칙을 단순히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룩한 지도력이라는 가면을 유지한 채 기독교의 중심지를 자신의 사적인 사창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어떻게 가톨릭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거의 파괴할 뻔했는지, 그리고 5세기 후인 지금까지도 바티칸 복도에서 속삭여질 만큼 충격적인 스캔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드리고 보르자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황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를 만든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예술적 개화와 지적 발전의 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의 시대였으며 가톨릭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 왕, 황제들과 경쟁하는 세속 권력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의 교황청은 야망, 음모, 부패의 소굴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중세 왕실은 수도원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추기경들은 금으로 자리를 샀습니다. 사제들은 공개적으로 정부를 두었습니다. 교황 자신도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군사 지휘관이자 정치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 1431년 발렌시아 근처에서 태어난 로드리고는 교황 칼리스토 3세의 조카였습니다. 이 혈연은 교회 계급사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례 없는 속도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성, 카리스마, 그리고 완벽한 도덕적 유연성 덕분이었습니다. 25세에 이미 추기경이 되었고 30세에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상승 속에서 한 가지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로드리고 보르자는 종교적 서약이 자신의 개인적 쾌락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독신주의는
지키는 것보다 어기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제, 심지어 고위 추기경들도 최소한 정절을 지키는 척학하며 은밀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로드리고 보르자는 이런 최소한의 위선조차 버렸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정부들을 인정했고 수많은 자녀를 자랑스럽게 자신의 핏줄로 주장했으며 그들의 세속적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 직위를 이용했습니다. 1492년 로드리고가 마침내 교황이 되었을 때 언레스 부패 기준조차 충격에 빠뜨릴 정도의 뇌물과 종적 공작으로 교황관을 샀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가족 전체를 바티칸으로 데려왔습니다. 교황의 거처는 그의 정부들이 여왕처럼 살고 자녀들이 왕자와 공주 대접을 받는 집이 되었으며 성과 속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 치하의 바티칸의 변모는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출된 지 몇 달 만에 교황청은 사치와 방탕, 그리고 기독교 원칙의 완전한 유기로 유럽 전역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공식 방문 중에 목격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공포를 담아 본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영적인 문제나 교회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늘어나는 정부 컬렉션을 즐겁게 하기 위해 바티칸 내에 호화로운 아파트 건설을 명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들이 육체적 쾌락을 찬미하는 에로틱한 프레스코화를 그린 정교한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방에서 종교적 사색보다는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황 재위 기간 동안 알렉산데르의 주된 정부는 줄리아 파르네세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로마 전역에서 아름다운 줄리아, 라벨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가 특히 스캔들이 되었던 것은 교황이 딸뻘되는 여성과 동거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름만 빼고는 사실상 결혼식이나 다름없는 의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는 바티칸의 비공식 여왕으로서 교황의 거처에 살며 사교 행사를 주관하고 유럽의 어떤 항우와도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동시대 소식통들이 미녀들의 마구간이라고 묘사한 것을 유지했습니다. 각 여성은 바티칸 단지 내에 호화로운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관계나 숨겨진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자금으로 부양받고 귀족의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교황 가문의 영구 거주자였습니다. 1501년 10월, 교황의 그 유명한 밤나무 연회는 교황청 뷔페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수학축제였으나 실제로는 50명의 고급 매춘부가 초대된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벌어진 일은 나체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밤나무 열매를 줍는 여성들을 두고 교황과 손님들이 그녀들의 성과에 돈을 거는 정교한 대회였습니다. 저녁은 교황청 전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성행위로 끝났고 알렉산데르 자신은 참가자이자 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제불능이 된 사적인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도덕에 대한 교황의 완전한 거부를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행사였습니다. 외국 고관들과 교회 관리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방탕함을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황 정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희생자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교황청과의 연줄이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믿었던 가난한 가정의 젊은 여성들. 그녀들은 후원과 보호를 찾아 순진하게 도착했지만 자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이 바티칸 권력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타락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줄리아 파르네세입니다. 그녀는 겨우 18세에 알렉산데르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줄리아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25세라는 파격적인 나이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줄리아의 완전한 자율성 상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금 새장에 갇힌 아름다운 새처럼 교황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었고 교황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모욕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알렉산데르의 친아들 조반니 보르자 추기경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교황의 부패가 자녀들에게까지 뻗쳤음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데르는 조반니에게 군사 지휘관 역할뿐만 아니라 교황의 유희를 위해 젊은 여성을 조달하는 역할까지 요구했습니다. 조반니가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기 시작했을 때 알렉산데르는 잔인하게 반응했습니다. 1497년 조반니의 의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암살로 알려졌지만 당대 소식통들은 그가 짐이 되자 아버지가 제거 명령을 내렸다고 강력히 시사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누크레치아 보르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르네상스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황에게 가장 착취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놀이개로 이용되었고 교황의 동맹 관계가 바뀔 때마다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바티칸 도론고에 숨겨진 기록들은 알렉산데르가 친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훗날 악몽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503년 8월 교황이 마침내 사망했을 때 아마도 정적을 위해 준비한 독을 실수로 마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독교 유럽의 반응은 애도가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개신교 지역에서는 축하의 종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영토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교회의 완전한 도덕적 붕괴를 막기 위한 신의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즉각적인 여파는 알렉산데르가 교황청에 입힌 피해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바티칸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철저히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알렉산데르 사망 불과 14년 후 폭발한 종교개혁은 그가 대표했던 부패에 대한 혐오감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비판이 그토록 강력하게 공명했던 이유는 알렉산데르 6세가 그러한 비판이 정당함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관리들은 스캔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한 은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역사는 알렉산데르의 행동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축소하거나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의 아파트 복원 작업에서 은밀한 만남을 위해 설계된 숨겨진 방과 비밀 통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의 방탕한 유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대리석 복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적 헌신보다 육체적 쾌락을 찬미했던 프레스코화는 덧칠해졌지만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절대 권력의 위험성과 도덕적 제약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은 강해진 교회가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의 공포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수세기를 보내야 했던 산산조각난 제도를 남겼습니다.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이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잊혀진 목소리들은 들려질 자격이 있으며 아직 전해야 할 수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